네, 10월 10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런 세상 돌아가는 게 굉장히 예측 불가하다라는 점을 새삼 또 한 번 느끼게 만들어주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전쟁 리스크가 하나 추가가 됐는데 이번엔 정말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의 대결 구도가 다시금 세계 지정학 리스크 가운데 하나로서 급부상을 해버렸습니다. 아직은 중동 전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약간 좀 섣부른 느낌도 있긴 한데, 이 중동 분쟁, 그래서 분쟁이라는 단어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분쟁 양상이 조금 격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뉴스 전해지는 걸 통해서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금융시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당연히 미치고 있고, 사실 지금 금융시장에서 어떤 뭐랄까, 일반적인 보통 상황,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리스크나 금리 리스크가 없는 상황이었으면 아마 이 중동에서 벌어진 이 리스크 자체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 리스크가 작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전쟁 리스크가 꽝 하고 시장을 내리찍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중동 증시는 흔들리고 있고 뉴욕 증시는 좀 버텨주는 느낌이고, 그런 양상이지만 뭔가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왜냐? 전쟁 확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조금 상기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번 하마스 공격의 배후가 이란이다.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주면서 이게 지금 사실상 미국과 이란의 대결 구도를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지금 아바타 전쟁을 치르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 단계인데 상당히 조금 불안불안한 느낌. 특히 이제 이란이 개입됐다라고 하면 이게 유가 충격, 원유 공급 충격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어서 이런 점들이 지금 국제 금융시장에 한번 정말 크게 한번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이 지금 스멀스멀 피어나오고 있습니다. 전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조금 상승 마감을 해주면서 좀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은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커졌기 때문이죠. 지금 지난주부터 연준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이 국채금리 고공행진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거론을 하면서, 국채금리가 시장금리이기 때문에 이미 금리가 높아진 상황, 국채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연준이 추가적으로 긴축을 단행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이미 높으니까 이건 사실상 연준의 금리 인상, 긴축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내는 거지. 그래서 금리를 동결시킬 수도 있겠지. 뭐 이런 취지의 얘기들 비슷한 톤으로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아직까지는 안고 있는 그런 모습. 이번엔 또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이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지만 특히 이제 국채 수익률 상승이 경제에 잠재적인 추가 제약이 될 가능성 주시하고 있다. 뭐 쉽게 말하면 국채 수익률이 지금 높으니까, 국채 금리가 높으니까 연준이 추가적으로 긴축을 안 해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로리 로건 델러스 연은 총재도 비슷한 얘기 합니다. 이 국채 프리미엄 상승 시에는 이 경제 냉각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똑같은 얘기인 거죠. 국채 프리미엄,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간 상황에서 연준이 굳이 뭐 그럴 필요 있을까? 추가 긴축 정책의 필요성 자체가 좀 줄어드는 부분이지, 좀 더 보면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아. 뭐 이런 단서를 달긴 했지만 어쨌든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연준 인사들 지금 돌아가면서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내뱉어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약간, 그러니까 이게 국채 금리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동결된다, 고금리가 장기화된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포커스가 또 부각이 되고는 있는데, 어쨌든 뭐 지금 약간 애매하고 모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국채 금리를 약간 완화시키는 멘트들인 거죠.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라는 게. 그렇다 보니까 10년물 수익률이 18bp가 하락했더라고요. 그래서 4.62%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4.6%도 사실 굉장히 높은 거죠. 높은 건데, 그래도 3월 22일 이후로 바라봤을 때는 일간 단위로는 최대 낙폭이다. 그래서 뭐 5% 언저리까지 지금 갔다가 빠진 거니까, 어질어질합니다. 이런 숫자들 바라보고 있으면 여기에다가 지금 금리가 한두 번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국내만 하더라도 이 모기지 금리 상단이 7%를 뚫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대출금리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8%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 미국에선 이미 지금 기준금리가 지금 5%대다 보니까 모기지 금리 지금 7% 뚫었죠. 지금
어질어질해요. 이 금리 바라보고 있으면 뭐 하나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근데 그런 와중에 지금 전쟁이 터져버린 거죠. 지금 되게 뭔가 증시 하루 반등했다라고 뭔가 마음을 놓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거시경제 주변 환경이 깔려 있다. 산적해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7%. 전 세계가 스태그플레이션과 함께 금리 7%까지 연준이 올리는 이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할 준비가 잘 안 돼 있어. 아마 3%에서 5%로 인상이 됐을 때보다 5%에서 7%로 인상이 되면 이게 훨씬 더 고통스러울걸? 이런 얘기를 왜 지금 JP모건, 거의 미국 최대 금융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JP모건의 회장이 왜 지금 타이밍에 이런 7% 숫자를 꺼내들까? 요거 이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금리 이슈가 지금 어질어질한데 여기에 만약에 연준이 한두 번 정도 추가로 금리를 더 인상을 하고 만약에 정말 최악의 JP모건 회장이 말하는 것처럼 뭐 연준의 기준금리가 7% 이렇게 되면 뭐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에는 상단이 뭐 9%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러면 거의 이제 뭐 큰일 한번 나겠죠. 예, 되게 어려운 지금 어떤 이 시그널들 또 전망들이 더해지고 있다는 거는 특히나 변동성이 자리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자로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대출 받아서 투자하는 거는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만드는 부분이죠. 이 중동 리스크가 커지면은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는 유가 리스크 때문이죠. 국제 유가. 국제 유가에 대한 어떤 폭등 양상, 특히 이번에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하마스의 배후가 이란으로 지금 지목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 이게 지금 우려점으로 불거졌고, 만약에 이란이 추가 제재를 받게 된다. 그래서 원유를 이란이 감산을 하게 되고 내년에 만약에 하루에 100만 배럴씩 감산할 때마다 유가는 1달러씩 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모건 스탠리가 전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바라보고 있으면은 꽤나 조금 위협적으로 느껴지죠. 이 거시경제 전반에 있어서는 특히나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시켜 버린다라는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지금 오가는 원유가 전체 전 세계 원유량이 한 20%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그럼 이거는 만약에 그런 일이 현실화된다라면 이거는 정말 공급 충격으로 인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모스 시티그룹 원자재 책임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번 중동에서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충돌은 국제 유가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 당연히 있고 배럴당 100달러 이상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배럴당 100달러 이상 가능하다라는 건 저도 할 수 있고 우리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국내에서 오늘 증권사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뭐 150달러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건 정말 어떤 공급 충격이 왔을 때 가능한 얘기고, 지금 원유 가격에서 2배 정도에 되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세계 경제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유가가 오른다라는 거는 생산품의 제조 원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이어서 그냥 당장 인플레이션의 악재로서 작용을 하는 거고, 연준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긴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만들 거고, 최악의 경우에는 앞서 짚어봤던 제이미 다이먼의 전망처럼 7% 시대 뭐 이런 게 열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아주 안 좋은 상황이고, 정말 여차하면 그러진 않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이제 걱정이 되는 상황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이 73년 이 4차 중동 전쟁 당시에 오일 쇼크 때와가 어떤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그때 50년 전처럼은 되진 않을 거예요. 지금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지금이 어떤 그런 가격 통제 능력이 훨씬 더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50년 전의 상황이 재현되진 않을 것 같은데, 50년 만에 지금 4차 중동 전쟁에 이어서 5차 중동 전쟁 가능성, 이런 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은 확실히 아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좀 굉장히 선명하게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전쟁 리스크를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28,000달러 지지에는 실패를 했고 27,000달러 중반에서 지금 지지 테스트를 벌이고 있는 상황. 그래서 특히나 이더리움 재단에서 또 뻘짓을 했죠. 이 1700개 이더
지금 매도를 해버리면서 시장에 또 하방 압력을 가하는데 또 한몫을 했고, 그래서 몇 가지 요인들이 지금 겹치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이 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달러 이상의 강제 청산이 발생을 했고, 대부분은 롱 포지션 청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훅 하고 27,000달러 초반까지 후퇴를 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조금 주목되는 게 도미넌스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지금 오늘 51.2% 이렇게 주변까지 갔었는데, 이게 사실 2021년 4월 수준으로 도미넌스가 나와주는 거거든요.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2021년 4월 이후 지금 최대배 수준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당히 높아져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알트가 좀 눌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강세장으로 가면 갈수록 뭐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시죠? 예, 그 70% 육박했던 그런 시기가 저번 반감기 사이클에서 포착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2021년 4월 이후 최고 수준의 숫자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비트코인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알트들이 좀 눌리고 있다, 이렇게도 좀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비트코인이 중요 라인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28,000달러를 돌파할 경우에는 35,000에서 40,000달러까지 가능하다. 이 국채와 달러가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약간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12일에 발표가 되는 CPI가 잘 나와주면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CPI와 이제 내일 PPI가 발표가 되고, CPI까지 이어서 하루 뒤에 공개가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향성, 그러니까 연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굉장히 좀 더 선명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28,000달러 지지만 확보가 되면 10월에 40,000달러까지 가도 이상하지 않아 라는 얘기를 지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28,000달러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점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200일 이동평균에 대한 지지가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캡틴5 같은 경우에는 200일 이동평균을 넘어서면 강세 영역에 진입하는 걸로 볼 수가 있다. 여기 근데 여기가 어디다? 28,000달러 부근. 다시 말해서 지금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 설명만 다르게 하고 있는 거지, 결국에는 28,000달러 위에서 안정적인 지지 확보가 돼야지 30,000달러를 향한 랠리가 가능하고, 나아가서 40,000달러 억토버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전제가 완성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돌려가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FX 프로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비트코인은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어. 그런데 200일 이동평균이 28,000달러 부근인데, 여기에 대한 저항이 지금 이번에 확인이 된 거야. 그래서 28,000달러 돌파 지지에 성공을 하게 되면 29,500달러 부근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상승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28,000달러에 대한 돌파 지지 여부다 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암호화폐 분석가 맥스가 한 얘기가 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장기 투자자로서 내일 당장 비트코인이 뭐 10만 달러가 되든 22,000달러로 빠지든 별로 상관없다.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하락하고 가격의 움직임에 나는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자산시장에서 굉장한 역할을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몇 년이라는 시간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름 투자 스탠스에 대한 견지, 그러니까 지금 뭐 하루 이틀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해빙 반감기를 지나고 해빙 이후 반감기 랠리, 그래서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10만 달러 이상을 지금 2025년에 10만 달러 이상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차트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일 10만 달러가 돼도 내일 22,000달러가 돼도 결국 중요한 거는 10만 달러를 넘어선 10만 달러, 13만 달러, 지금 17만 달러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정도의 중장기적인 2025년 하반기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고점의 상황, 그러니까 역사가 반복된다라면이죠. 저번 세 번의 반감기처럼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해빙을 통한 랠리가 진행된다라면 나는 2025년 하반기까지 기다릴 거야. 그러니까 이 몇 년이라는 시간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거지, 하루 이틀 사이에 뭐 좀 빠졌다고 몇천 달러 뭐 오르고 빠지고 이런 거 별로 나는 신경 쓰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떤 내공이 좀 느껴지는 멘트죠. 그래서 약간 하루하루 시세, 만약에 이제 단기 대응을 한다라면 어쩔 수 없죠.
단기 대응을 하거나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대응을 해야죠. 실시간 대응을 해야죠. 그런데 중장기로 모아가는 형식으로 비트코인 반감기 랠리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전략적인 스탠스를 견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맥스의 이런 얘기들도 충분히 참고할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